여러분, 혹시 올해 3월에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법안이 하나 통과된 거 알고 계신가요? 아, 그 돌봄 통합지원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약간 기가 막힌 모순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작 이 혜택이 엄청 절실하게 필요한 성인들의 무려 75%가 이 법이 시행됐다는 사실조차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와, 75%나요? 아니, 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92%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응답자의 80%는요. 다가올 6.53 지방선 선거에서 이 돌봄 정책을 투표의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막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듣고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사람들이 원하고 투표까지 하겠다는데 정작 법이 통과된 건 모른다. 제 말이 그겁니다. 이건 약간 국가가 수천억 원을 들여서 엄청 화려한 잔치를 준비해놓고 정작 주인공들한테는 초대장조차 안 보낸 격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게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법안이 통과돼서 시스템이 출발하는 시점하고 실제 국민들의 일상에 그 혜택이 도달하는 시점 사이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 출범과 체감사의 간극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목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핵심 자료는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집약해서 분석해 주신 리포트입니다. 참고로 오늘이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이고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분석 자료죠? 맞아요. 제도는 매일같이 쏟아지고 기업들은 막 천문학적인 돈을 부으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왜 정작 당사자들은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까? 이 거대한 간극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들을 오늘 쫙 꼽아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실타래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간극의 실체를 제대로 보려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초대장 없는 잔치의 현장으로 먼저 들어가 봐야 해요. 중앙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큰 뼈대를 세우긴 했지만 사실 그 법안의 문장들만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종이에 적힌 글씨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 법이라는 텅 빈 공간을 실질적인 체감의 언어로 번역해내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나 정치권 현장에서 엄청난 역동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현장의 역동성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제도를 딱 내려보내면 지자체들이 그걸 현실에 맞게 막 뜯어 고치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에는 그 움직임이 훨씬 구체적이고 치열해지잖아요. 리포트를 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에 케어 매니저라는 아주 구체적인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 사람을 직접 쓰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인천 남동구청장 예비 후보들도 앞다투어서 지역 맞춤형 공약들을 막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 책상 위에만 있던 그 딱딱한 제도를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는 생활 영역으로 확 끌어내리려는 시도들인 거죠. 와, 속초시 같은 경우도 무려 7,927명이나 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일이 다 욕구조사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광명 씨가 AIP 코디네이터를 실제 현장에 투입했다는 내용이 리포트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AIP 코디네이터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솔직히 이름만 딱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AIP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시설로 떠나지 않고 자기가 평생 살던 친숙한 동네와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낸다는 뜻의 전문 용어거든요. 아, 내 집에서 계속 살 권리. 그럼 이 코디네이터들은 그 권리를 어떻게 지켜주는 건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화요일 아침에 거동이 조금 불편해지신 어르신 댁에 코디네이터가 딱 방문을 해요. 집안을 쓱 둘러보고는 낙상사고를 막으려고 화장실에 아, 그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안전 손잡이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걸 설치하도록 지자체 예산을 바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이 식사 챙기기 힘들어 보이시면 동네 도시락 배달 서비스 수배해드리고 약간 우울해 보이시면 지역 복지관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등록시켜드리고요. 와, 그러니까 의료, 주거, 복지같이 다 쪼개져 있는 서비스들을 어르신 한 분의 삶에 맞춰서 완벽하게 조립해 주는 거네요. 일종의 맞춤형 설계자 같은 느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 삶의 동선을 직접 개조해주는 사람이죠. 진짜 확 와닿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생겨요. 결국 이런 디테일한 서비스들이 지자체장들의 의지나 예산에 따라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질이 막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중앙정부는 그냥 큰 그림만 그려놓고 약간 뒷짐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도 이 체감의 거리를 구조적으로 확 좁히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리포트에 언급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기초연금이랑 아동수당, 자동지급 체계 도입입니다. 자동지급이요? 그동안은 자격이 돼도 내가 막 직접 주민센터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복잡하게 서류 떼서 신청을 해야만 돈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큰 장벽이었죠. 사실 젊은 사람들도 공공기관 사이트 들어가서 뭐 하나 신청하려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스마트폰 낯선 어르신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몰라서 못 받고 할 줄 몰라서 포기하는 그런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변화가 가지는 무게감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행정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든 게 아닙니다. 국가 복지 철학의 근간 자체가 신청자 중심에서 수급권자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아, 수급권자 중심이요? 네, 지금까지는 약간 네가 힘들면 네가 증명해서 가져가 이런 태도였다면 이제는 당신이 받을 권리가 있으니 국가가 먼저 찾아내서 통장에 꽂아주겠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와,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정보망에서 완전히 소외된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이 자동지급이 단순한 용돈 수준이 아니라 생명줄을 이어주는 거대한 방파제가 될 겁니다. 진짜 듣고 보니 엄청난 변화네요. 근데 또 실무적으로 생각해보면 남의 통장에 나라가 알아서 돈을 넣어준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사람마다 소득이나 재산이 시시각각 변할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실시간으로 파악하죠? 그게 바로 앞으로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소득과 재산 정보를 아주 정교하고 안전하게 연계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부정수급 문제도 있을 거고요. 당연하죠. 부정수급을 막는 촘촘한 알고리즘도 필수입니다. 결국 이 훌륭한 철학이 현실에서 빛을 발휘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완벽하게 구축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셈이죠. 그렇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시선을 시장 쪽으로 한번 확 돌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거운 행정망을 개편하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동안에요. 민간 시장, 특히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시니어를 단순히 도와줘야 할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완전히 재정의했단 말이에요. 기업들의 후각은 정말 정확하니까요. 국가의 복지 속도가 느린 곳에는 항상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진짜 리포트에 나온 수치들 보면 입이 떡 부러집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여성과 시니어를 집중 공략해서 올해 1분기 신계약 마진만 무려 3,024억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고요. 네, 엄청난 수치죠. NH농협은행하고 농협생명은 아예 시니어 전용 예적금에다가 요양보험을 하나의 세트로 딱 묶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무려 172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그 치매머니를 꽉 잡겠다고 지금 금융권 전체가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야흐로 단순하게 상품 하나 파는 시대를 지나서 고객의 노후 전체를 관리하는 생태계 구축, 즉 거대한 플랫폼 전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난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십수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리포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담긴 부분인데요. 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도 물론 맞지만 그 파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 시장에 진입한 거죠. 아, 베이비 부머 세대요? 과거의 시니어 세대는 보통 은퇴를 하면 지갑을 꽉 닫고 무조건 아끼고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만 하는 전형적인 가성비 중심의 소비를 했거든요. 맞아요. 싼 게 최고고 내 몸 편한 것보다는 돈 10,000원 아끼는 게 먼저였죠. 하지만 지금의 베이비 부머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한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시기를 직접 주도하면서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고
고등교육도 받았고 심지어 디지털 기기에도 엄청 익숙해요. 아, 스마트폰으로 쇼핑하고 주식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싼 것만 찾지 않습니다. 품질이 검증되고 내 품격을 유지해주고 무엇보다 내 건강과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하는 가치 소비자로 완전히 진화한 겁니다. 와, 소비자층의 유전자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네요.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 프리미엄 수요를 맞추려고 막 모든 산업을 다 끌어들이는 거고요. 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요. 산업 전반의 팽창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포트에서 언급된 비금융권 기업들 움직임도 이제야 딱 이해가 돼요. LG전자가 한담동에 있는 최고급 시니어 주택에 AI랑 공조기술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집어넣는 이유가 그거였네요. 맞아요. 가치 소비자들은 그냥 비 안 새는 튼튼한 집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는 동안 내 수면 패턴 딱 분석해주고 공기질 알아서 맞춰주는 스마트 케어 하우스를 원하니까요. 웰크론한텍 같은 중견 기업도 시니어 하우징 시장에 뛰어들었고 제논이라는 회사는 아예 시니어 전용 휴머노이드 로봇인 젠피를 공개했더라고요. 거기다 제일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도심 한가운데 있던 주유소 부지들이 대규모 시니어 시설로 통째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유소가요? 와, 거긴 완전 노른자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주유소 부지는 기본적으로 교통도 좋고 평수도 넓잖아요. 과거에는 외곽으로 밀려났던 요양시설들이 이제는 가장 구매력 높은 소비자들이 살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로 진격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가 공간의 용도까지 완전히 바꿔버리네요. 결국 기업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의 주거, 건강, 금융, 심지어 외로움까지 다 책임지는 완벽한 토탈 케어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완벽한 유토피아 같죠. 모든 걸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작은 경고의 메시지랄까요? 이걸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간병, 요양, 자산 관리를 플랫폼 하나가 다 알아서 굴려준다. 들으면 너무 편하고 좋죠. 하지만 이런 토탈 케어 상품들은 필연적으로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보장 범위, 이율 계상, 갱신 조건 이런 것들이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 있거든요. 그렇죠. 기업이 내 노후의 모든 리스크를 관리해준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 내 자산의 통제권이 그 거대한 플랫폼 안으로 종속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우리를 까다로운 가치 소비자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면 우리 스스로도 날카로운 금융 리터러시, 소비 리터러시로 무장해야 돼요. 아,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 네, 예를 들어 이 간병보험은 치매 몇 등급부터 커버가 되는가, 요양시설이랑 연계된 이 상품의 중도 해지 수수료는 도대체 얼마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기업이 깔아놓은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주도권을 안 뺏길 수 있는 거죠. 와, 국가가 아무리 촘촘한 복지망을 깔아주고 기업이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줘도 결국 내 권리랑 재산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의 몫이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개인의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탐구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남았죠. 사실 제가 이 리포트 읽으면서 제일 섬뜩했던 부분이 바로 영미권의 해외 트렌드 연구 결과였거든요. 노년기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암도 아니고 심혈관 질환도 아니고 바로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심지어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사망률을 높인다는 건데요. 네, 정말 무서운 결과죠. 근데 요새 아파트 단지나 동네 공원 오가다 보면 이웃들이랑 인사도 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런 소소한 만남들이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나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길 걷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아유 날씨 좋네요. 이렇게 가벼운 접촉을 하는 건 고립을 막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왜죠? 우연에 기대는 만남은 결국 내 건강이 좀 나빠져서 집 밖을 못 나가는 순간 그냥 먼지처럼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아, 거동이 불편해지면 애초에 우연히 마주칠 일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해결책이 바로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접촉입니다. 의도적인 접촉이요? 네. 특정한 요일, 특정한 시간에 무조건 만나야 하는 소규모 독서 모임이라든가 규칙적으로 내 안부를 묻고 대답해야 하는 연락망, 아니면 자원봉사처럼 타인의 삶에 정기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역할,
이렇게 철저하게 기획된 연결망만이 치매와 우울증을 막는 진짜 보호막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와,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엄청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군요. 근데 개인의 피나는 노력 이야기 하다 보면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생겨요. 그럼 국가는 그냥 뒷짐 딱 지고서 여러분 고립되지 않게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세요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걸까요? 절대 안 되죠.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하려면 국가는 그 바탕이 되는 투명한 정보와 제도의 나침반을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나침반이요? 네. 리포트에 언급된 글로벌 시니어 영양제 시장의 규제 비교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전 세계 시니어 영양제 시장이 무려 760조 원 규모로 팽창을 했거든요. 근데 각국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일단 사전 승인 없이 시장의 제품을 쫙 풀어서 소비자의 접근성을 극대화시켜요.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은 이 영양제가 정말로 노화 방지나 인지 기능에 효과가 있는지 아주 엄격한 임상 근거를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영양제 시장이 6조 원이나 된다고 하던데 우리는 약간 어느 쪽인가요? 한국은 아쉽게도 시장 규모만 6조 원으로 비대해졌을 뿐이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규제의 틀은 여전히 많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건강 지키려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영양제 하나 고르려고 해도 이게 과대 광고인지 진짜 과학적 효능이 있는 건지 개인 스스로 판단하기엔 너무 벅찬 환경인 거죠. 아, 개인이 아무리 똑똑한 가치 소비자가 되려고 해도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안 주면 그냥 눈 감고 길 걷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리포트에 나온 액티브 시니어들 해외여행 이야기도 약간 딱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새 비행기 타고 장거리 해외여행 가시거나 고급 호텔 이용하시는 시니어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근데 미국 전문가들이 강력히 경고하는 게 장시간 비행기 좌석에 꼼짝 않고 앉아있거나 낯선 호텔에 지나치게 푹신한 침대를 쓰는 게 시니어들 척추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와, 즐겁게 여행 갔다가 허리병만 잔뜩 얻어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건 개인이 다치고 나서 나중에 병원비 보조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보건당국 차원에서 장거리 비행 시 척추보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안전한 숙박 환경 선택법 같은 실용적이고 선제적인 정보를 인프라로 쫙 깔아줘야 합니다. 아, 선제적으로요? 네.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분들이 내딛는 발걸음이 안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정보의 도로를 딱 포장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국가의 역할일 겁니다. 자,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네요. 이제 오늘 깊이 파헤친 이야기들을 서서히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케어요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리포트를 통해서 한국의 노후 체계가 직면한 거대한 간극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75%가 모르는 현실의 벽, 그리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자동 지급이라는 철학의 전환을 시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행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서 가성비에서 가치 소비로 진화한 베이비 부모들을 선점하려고 아파트, 금융, 심지어 로봇 기술까지 결합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의 거대한 플랫폼 전쟁도 목격했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적인 공통 트렌드, 즉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고 화려한 토탈케어 상품이 넘쳐나도 결국 건강한 노후의 핵심은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연결망을 스스로 구축하는 개인의 주도성에 달려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리포트 말미에 김영래 편집장께서 고전 책은담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일이 막힐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뜻을 이루었을 때는 그 끝을 보라.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전체를 아주 묵직하게 관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초심과 그 끝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선이라. 네, 복지제도를 입안하는 국가도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도 그리고 스스로의 노후를 설계하는 우리 개인도 결국 잊지 말아야 할 시선의 결이 아닐까 싶네요. 진짜 마음속에 깊이 남을 구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국가의 거대한 복지망과 기업들의 화려한 플랫폼 전쟁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결국 우리 자신도 다가올 미래의 시니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고립을 막기 위해 당신의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오늘 친구에게 안부 카톡 하나 띡 보내는 걸 넘어서 훗날 내 거동이 진짜 불편해졌을 때도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촘촘하고 의료적인 그물망을 지금 짜고 계신가요?
국가의 초대장이 내 집 문 앞에 도착하기를 가만히 기다리기 전에 혹은 거대한 기업 플랫폼이 내 삶을 통째로 분석해버리기 전에 오늘 당장 먼 훗날 나의 일상을 지켜줄 그 단단한 연결망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야 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내일을 설계하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